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출사표를 낸 마이클 블룸버그. 현재 민주당 후보 중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블룸버그가 오클라호마에 있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시끄러운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블룸버그 선거 캠프가 고용한 프로콤이라는 홍보회사가 하청을 주고 있는 오클라호마의 콜센터에서 죄수들을 이용한 것이죠. 정확히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죄수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점이 어떤 느낌을 갖게 할까 궁금해져서 제가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뭔가 어둠의 세계 그리고 정치, 선거가 연결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이 좀 다릅니다. 바로 재소자의 노동력 착취라는 부분입니다. 블룸버그 측은 하청의 하청인 관계로 알지 못했고 또 오클라호마주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불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재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매우 제한적이라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네요. 사실 블룸버그 외에도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역시 재소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엄연히 이것은 사기업의 이윤을 위한 부당한 노동력 착취라는 점, 바로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근거입니다. 우리랑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려운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네, 매주 목요일 친절한 뉴스 해설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자진 납세하셔야죠. 예. 참회의 시간. 지난주에 네.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다 네. 뉴스 따라잡기잖아요. 네네. 뉴스를 따라잡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려요. 자, 지난 시간에 이거였어요. 15억 원 이상의 자가를 보유한 사람은 전세 대출 안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자기 집을 살 때는 대출해 주는데 담보 비율을 40% 잡아주는 것을 20%로 줄인다. 이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9억 원 초과죠.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네. 그걸 오늘 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9억 원까지는 40%. 투기 지형 이런 종류죠. 네. 9억 원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20%. 네,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14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럼 9억 원까지는 40%를 적용해서 대출해 주고 넘는 부분이 5억 원이 있잖아요. 네. 5억 원 어치만큼은 20%만 적용을 해서 과거에 통으로 40%가 적용될 때는 한 이제 5억 넘게 대출받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 제도 하에서는 1억 원 정도 덜 받게 된다. 요거 감안하시라는 자세. 저도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또 틀렸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그 15억 이상은 대출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금지가 되어 있는 건 맞아요. 네네. 주택을 살 때는. 근데 주택을 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생활 자금으로 위한 대출은 가능하다. 그 부분은 또 약간 부동산 매입용으로는 안 대출이 안 되지만 생계 대출은 가능하다. 죄송한 게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막 좀 수정이 됐어요. 아니 갑자기 훅 들어왔고 당황하셨어요. 박지훈 의원님이 제가 방송하다가 이런 경우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가 그날 화장실 갔다 늦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TMI라고 그러죠 우리가. 투머치 인포메이션.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도 박지훈 변호사 가지고 오신 이야기 이슈를 오늘은 뭐 틀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뉴스 따라잡겠습니다. 네. 뭐예요? 오늘 지금 뭐 가장 중요한 이슈 같아요. 불과 한 서너 시간 있으면 결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영장 실질심사 했고요. 지금 구치소에 대기 중입니다. 곧 발부 여부가 아마 자정 전으로 날 것 같아요. 자정 전으로? 예. 근데 사건은 간단하기 때문에 자정 후보다는 자정 전에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요거 이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영장이 청구가 된 그 사건 이거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것이죠. 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가족 비리 수사 이건 서울지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타부터 얘기가 없고. 특이한 게 저는 약간 오늘 뭐 구속이냐 기각이냐 법조인들이 의견이 구구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다 하나하나 제가 여쭤봤는데 전 느낌은 이래요. 왜냐하면 일가 비리 의혹이 다 조국 장관을 향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건 부인 정경심 교수 또 재판도 시작됐는데 첫 기소됐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준비 기일만 계속 가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와 검사들이
치고받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왜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 그러던 와중에 지금 조국 전 장관한테도 네. 자, 웅동학원 문제 이게 동생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그리고 이제 이 자녀 입시 비위 이 중에 뭐 서울 공익인권법 세타 수료증은 조국 장관이 직접 관련돼 있다. 이런 의혹들인데 이건 다 피해서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튀어나온 사건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러니까 혐의도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죠. 비슷하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큰 것들은 다 빼고 이거 하나만 나온 건 검찰이 지금 성급하다는 반증 아닐까. 성급하다는 반증이다라는 뭐 물론 가장 확실한 걸 건 것일 수도 있으나 그래서 조금 어쨌든 좀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지만 결국은 특수수사의 결론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결국 보는 거거든요. 구속영장 청구가 특수수사의 가장 마지막 종착점이고 네. 불구속 기소를 하는 거하고 구속 기소를 하는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많은 수사 뭐 본인도 122일간이라고 오늘 인터뷰에서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비슷하게. 그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침표를 찍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아마 불구속된 상태로 기소를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마침표를 어떻게 찍게 될 것 같으세요? 마침표를 결국은 법원이 찍는 거긴 한데. 법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요. 결국은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네.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범죄의 중대성. 이 범죄 정도면 나중에 실형이 나올 만하냐 안 하냐.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 봅니다. 판사가. 그리고 범죄가 성립해야 되겠죠. 직권남용죄 지금 성립 여부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이 성립한다 손 치더라도 과연 이 정도의 범죄로 실형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증거인멸 우려를 하고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증거인멸 우려는 증거를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또 보도되는 상황에 따르면 박형철 비서관한테 회유했던 정황이 있다고 해요. 네네. 그 부분이 뭐 검찰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굳이 따진다면 그게 증거인멸 우려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박형철 비서관한테 10월 30일 무렵에 전화를 해가지고 회유를 했다. 어떻게 회유를 했는데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고. 그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언론 보도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온 내용인지 어디서 나온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당신이 뭘 기억하고 있느냐. 내 기억이 다르지 않느냐. 확인을 계속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부분이 이제 증거인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증거인멸하고 합쳐지면 발부도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고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의견. 저를 자꾸 물어봐서 그런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범죄 성립이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왜냐하면 그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직권의 남용인데 직권 남용하려면 직권부터가 있어야 돼요. 네. 민정수석이 과연 이 사람을 특히 자기가 감찰했던 사람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게 자신의 재량권 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과연 동기가 있느냐. 이렇게 봐줄 만한 동기 이런 부분까지 보면 저는 설사 범죄 성립한다 하더라도 영장까지는 좀 과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 저도 누가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되게 싫거든요. 싫어요. 틀리면은 어떡해요. 하노이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런 거 물어보면 너무 싫거든요. 반대로 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춰도 본전이고 못 맞추면 바보 되고 이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남한테 물어보는 거는 즐겁네요. 그래도. 아니 그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언 같은 예측을 막 시키는 게 방송의 묘미인 것 같아요. 내일도 아닌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전문가들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하고 그리고 뭐 뭐라고 해야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아닙니다. 사실 여권 전부 그러니까 다. 전 이 분수령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올해 뭐 가장 이제 실검 1위 등극했지 않습니까? 포털이 뽑은 올해 가장 많이 이제 검색한 단어 조국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조국 대란의 종지부이자 분수령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불똥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이 내일 아침에 우리가 국민 대부분이 뉴스를 봤는데 기각됐네? 그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쳤네. 왜 저렇게 무리해? 그 부인을 놓고도 지금 재판부와 싸우더니 검찰 왜 저래? 이 순간 공수처 이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걸릴 상황인 거예요. 여차하면 내일 처리되지는 않겠지만 본회의가 내일 열리면 상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에게 역풍이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승부수 같아요.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금 수순대로라면 30일입니다.
30일 내지 31일 네. 전후 네, 전후로 지금 통과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선거법 비롯해서. 근데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어쩌면 좀 어색해요. 박형철 비서관이나 백원우를 먼저 영장을 청구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 표현하기 좀 정범이거든 그 사람들이. 정범. 그리고 감독자라고요. 감독자를 먼저 한다는 건 좀 어색해 보이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이렇게 던진 건 뭐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 특히 공수처법. 네. 그런 어떤 그 정치적 함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 해석이기도 하지만요. 결과론적으로 최영평 얘기했지만 영장이 발부돼가 기각됨에 따라서 이 공처 법안까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지금 아주 중차대한 정치적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굉장히 폭풍 전야에 있다라는 저는 그래서 떨립니다. 네. 만약에 구속이 내일 결정된 채로 뉴스가 나오면요. 청와대에 먹구름이 끼는 것이 그러게요. 검찰의 칼날은 윗선이 이제 얘기될 거고 당장 이제 야당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로 나오겠죠. 지금 연말 국회에서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청와대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국 전 장관 개인의 뭐 이 신병 문제만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향방이 중차대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갖고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둘 중에 한 명한테는 이제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하는 거죠. 굉장히 기각이 되면요. 치명타를 입게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요. 기각이 된다면. 기각이 된다면. 그럼 상당히 지금 뭐 많이들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준에서는. 저도 사실은 영장 같은 걸 하면 기다려요. 영장 하면 재판하러 가보면 알아요. 느낌이. 여기 발부가 되겠다. 기대를 하죠. 기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 사건은 영장 판사가 퇴근하면서 도장을 찍고 갑니다. 그럼 지금 정도 나와요. 7, 8시 정도에. 그러면 어디 못 가고 계속 기다립니다. 초조해서. 근데 지금 이거는 12시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구치소에 대기를 할 건데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정말로 긴장을 하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뭐 가족 수사는 사실 뭐 언제 마무리가 될지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것도 뭐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러게요. 조범동 재판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뭔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렇군요. 지금 뭐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 조국 전 장관 이름도 등장한다. 그러니까 근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하명 수사 의혹에도 또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또 그냥 예상인데 조국 전 장관 사태 후반부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라든가 또는 우리 이제 뉴스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면서 조금 진위를 다투는 정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오면서 본 기사는 친문 인사들의 연락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사 저도 봤어요. 이 결국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정무적 결정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정무적 결정은 민정수석이 했을 수는 있으나 여기서 윗선, 외압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말로 좀 널리 알려졌지만 조국 전 장관과 이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기부시장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마음이 가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덮을 리는 없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물음표를 하나 이제 자꾸 검찰은 찍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스테리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근데 박형철 비서관이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사를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했는데, 나중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어쨌든 이첩하자. 범죄 정황이다. 근데 또 백원우 이 당시 민정수석은 자, 그럼 이게 인사 처리를 하는 걸로 정리하자.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게 금융계 이제 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해당은 백민정비서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혼동들이 있어서 이건 법원의 해석과 판단인데 검찰이 얼만큼 좀 또렷하게 입증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황이나 진술 가지고 다퉈야 되니까 제가 보기엔 밑도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우병우 수석 사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도 민정수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영장 청구가 3번 됐었거든요. 맞아요. 세 번째 발부가 됐는데 차이점이 이거예요. 유사한 거는 민정수석의
어떤 행위라고 봤을 때 그 유사하다는 측면의 차이점은 우병우 수석은 그 당시 김석수 특별감찰관입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것,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못하겠던 게 직권남용이 됐습니다. 그 세 번째 발부가 된 건데 그 부분하고 동기가 확실하죠. 조국 지금 전 장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무슨 동기로 이거를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영김 평론가 얘기했던 어떤 청탁 그걸로 했는가냐 아니면 뭐 어떤 부탁을 받고 했는 거냐. 혹은 그게 아마 영장 발부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큰 정말 직접적인 동기가 있는가. 왜 이걸 하게 됐느냐. 그냥 정말 하게 됐다면 과실일 뿐이거든요. 직권 안에서 했다고 보는 수 있는데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그것을 위해서 했다면 이거는 동기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발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이 좀 우리가 얘기하면 그레이 에어리아. 조금 굉장히 조금 정가의 보도예요. 힘들다. 사실은 갖다 붙이기 정가의 보도인데 인정되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재밌는 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요. 직무유기예요. 2년 6개월형은. 지금 이야기한 직권남용은 이제 자신의 권한을 동원해서 개인적인 상황을 특별감찰관하고 이제 맞대응했거나 혹은 불법 사찰을 이제 시켰거나 한 문제인데 원래 큰 2년 6개월형은 국정농단 방조죄예요.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유죄가 나온 거고 지금 정반대죠. 감찰을 해야 하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그걸 못하게 막아섰다라는 이제 취지의 지금 혐의인데 이 부분은 저는 입증이 이게 쉽겠는가? 그래서 제일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국회 운영위 때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이에요. 자, 첩보가 들어왔고 첩보에 따라서 감찰을 시작한 게 맞는데 첩보의 근거가 약했다. 그래서 뭐 그건 중단을 했고 파다 보니 사생활 영역이 드러났는데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중단한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저는 뭔가 좀 당시 민정수석의 진실이 담겨있는 대목인데 어떻게 소명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가장 긴장된 뉴스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님께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될 것 같으시냐고 전망을 부탁을 했는데 대답하기 곤란한.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법리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그 동기 부분요.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던 박형철 비서관 진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거인멸과 합쳐진다면 발부 가능성 7대3 이렇게 7대3. 할게요. 알겠습니다. 과라니까 할게요. 그냥. 아니 뭐 틀려도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다음 주에 한번 보죠. 뭐.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틀려도 구박하지 않는다. 여기는 훈훈한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조국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과연 발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우려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오염수 처리 방식인데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간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어려운 뉴스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렇지만 이게 또 일본 우리나라랑 가깝고 후쿠시마 또 원전 오염수 하니까 우리한테도 어떤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1년이었어요, 벌써.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래 지났다면 오래 지났다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 방사성 물질이 보통 반감기가 30년 또 어떤 것은 뭐 10만 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영향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고만 딱 생각을 하잖아요. 사고 난 당시에. 근데 그 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 닥친 일이 아니면은 우리 일이 아니면은 사실 크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이슈가 돼서 나오는 게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에 이제 방사능 피폭당했던 뭐 그런 것들 이제 오염된 것들, 오염수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일단 일본 현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핵연료가 폭발로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지하 이제 건물 잔해와 함께 녹아내린 상태인데
냉각을 시켜주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거든요. 예. 그 냉각수와 흘러내리 이제 그 지하수가 만나면서 하루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오염수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 오염수 문제는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올 100년, 수밖에 200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 기술로는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은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염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네. 그럼 일본도 상당히 머리는 아프겠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책이 없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일단 그 오염수가 발생하는 걸 최대한 저장을 했다가 네. 펌프로 퍼 올려서 네.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ALPS라고 불리는. ALPS. 네네. 그 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핵 방사성 물질들을 어느 정도 거른 뒤 지금 그 언론에 많이 보이는 그 탱크 엄청난 네. 크기 탱크에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교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에서는 오염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써요? 처리수라고 씁니다. 처리수. 네, 뭔가 어떤 과학적인 절차를 걸쳐서 안전해진 것 같은 느낌을 그러네요. 네네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탱크에 보관 중인 것도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세슘이나 스티론튬 같은 게 아직도 심각한 상태고요. 어떤 경우에는 스티론튬이 기준치의 약 70배 이상 농축이 돼 있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런 현재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언제까지 그걸 계속 보관할 수만은 없으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희석을 해서 뭐 태평양에 방출을 한다든지. 네네. 이번에 오늘 네. 그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대책을 발표했죠. 3가지 방법을 제시한 게 증발시켜서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겠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당연히 위험하죠. 그리고 바다에 희석시켜서 버리겠다. 그다음에 이제 2가지를 병행하겠다.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결국에 2개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방법은. 네네. 2개 다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일단 희석을 해서 버린다고 하는데 네. 결국 생각해 보시면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그러니까 꼼수죠. 아까 오염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처리수라는 말을 쓰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뭔가 기준치 이하로 버리니까 안전할 것 같다는 착각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오염수인 것은 틀림이 없다. 네, 그리고 버려지는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태평양에 방출을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바로 동해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해류라는 것이 흐르고 돌아서 이렇게 원처럼 그려갖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올 6월 달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2011년에 이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요. 그러면은 한 몇 년 있으면은 한 7, 8년 정도 원래 학자들도 예측한 게 한 태평양을 돌아서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한 7, 8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보고서대로 되었고요. 이제 중간에 그 쿠로시오 해류라는 우리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갈라져서 오는 해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동해안에 1년 지나서 영향을 줬다는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평양을 도는데 한 7, 8년 걸리고 그리고 한 1년 후에는 우리나라 동해까지도 들어온다. 그러면 8, 9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7, 8년 걸려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방사성 물질은 7, 8년이 걸려서 태평양을 돌아서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일부가 바로 1년 만에. 바로 1년 만에. 8, 9년이 아니라. 네네. 근데 일단 그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좀 찝찝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아니면 이런 걸 생각을 한 건가요? 지금 소위원회에서나 일본 시민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탱크를 증설할 부지가 있다. 땅이 있으니까 탱크를 더 만들라. 지금 도쿄전력은 2020년에 부지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뭐 후쿠시마 1원전 내에 토양을 보관하고 있는 그 부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저장을 하면 몇 년 뭐 보관이 가능하고 또 지금 폐로를 할 2원전 부지에도 보관할 수 있다. 충분히 탱크를 증설할 수 있다는 주장과 또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고형화한 다음에 지하에 매립하는 방법이 제일 그중에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건가요? 돈이 많이 듭니다. 결국엔 돈 문제군요. 네.
이게 지금 손쉽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그냥 버리려는 것뿐입니다. 네. 근데 돈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후세 세대를 위해서라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서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게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 어민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일본 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류에게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생태계를 그렇죠. 망가뜨리고.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손쉽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지켜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일본 다녀오셨죠? 네네. 네. 도쿄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놀라웠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가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네, 왠지? 도쿄에서는 정말 현지에 가서 인터뷰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만 골라서 인터뷰하나 싶을 만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네. 일본 정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잘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이게 좀 뭔가 좀 의심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하나의 미덕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무대책이고 네. 이렇게 너무 잔인할 만큼 일본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쿠시마 네.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후쿠시마현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교훈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에 나한테 직접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네. 항상 관심을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신데 내년 7월에 도쿄올림픽이 있잖아요. 네네. 한때 잠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쿄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들, 대표 선수들한테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각국에서 온 대표 선수단의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그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안 되고요. 더 놀라운 건 도쿄에 방문하는 그 관람객들에게 웰컴 도시락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써서 만들어서 증정하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에게는 메달 수여받는 것이 정말 일생의 영광인 그렇죠.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후쿠시마산 꽃다발을 증정하겠다고 해서 정말 일본 왜 그러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극복했다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인데 문제는 일단 일본 정부에서 하는 후생노동성에서 하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하는 방사성 물질의 그 결과를 보고 기준치 이하이고 점점 줄고 있고 방사능 검출 건수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실질적으로 조금 줄긴 했는데 문제는 검사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10월 달에 햅쌀,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햅쌀 같은 경우에 최고 77베크렐까지 세슘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많고 적은 건가요? 킬로그램당 77베크렐인데 일본의 그 식품 기준치인 100베크렐은 미치지 못하지만 결국 방사성 물질 검출돼서는 안 되는 게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네, 만약에 77베크렐이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순전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편의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원전 사고 당사국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방사성 오염된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올림픽에 온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을 일부러 한다는 건 굉장히 예의 없고 폭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올림픽을 통해 갖고 후쿠시마를 우리가 완전히 극복했다. 일본은 이제는 새로운 나라다. 이런 거를 좀 그렇죠.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어느 올림픽이든 어느 국제 대회든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의 대표 선수들 그리고 손님들 안전까지 담보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많이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일단 식품도 그렇지만 3월 26일부터 3일간 성화 봉송이 이제 시작해서 하는데 3일 동안 후쿠시마 전 지역을 돌거든요. 누가 들고 도나요? 일본 시민들이 돌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각국의 어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상징적인 대표 이제 주자들이 돌 텐데 문제는 이제 성화봉송의 시작인 제이빌리지가 이미 기준치의 몇백 배 이상의 방사능 검출이 계속 검출이 되고 있고요. 전역을 돌는데
특히 원전 사고가 났던 그 후타바 마을까지 돌거든요. 거기는 토양이 정말 몇만 베크렐씩 오염이 된 곳이에요. 그 도는 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알고 도는 건지. 우리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또 그 억지로 귀환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 원전 아직 그 오염이 제염이 덜 된 그런 일본 여러 가지 지역에 후쿠시마 지역에 귀환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일본 내에서도 귀환율이 굉장히 낮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일본의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올림픽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단교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언론 보도에 봤는데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지자체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외국 선수들도 방사능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지 적응 훈련을 일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예약된 곳이 많다고 보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아마 나름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일단 선수들의 식사를 한국에서 모두 전량 가져가는 걸로 공수하는 걸로. 저런 안전을 최대한 장치를 2중 3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방류를 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우리는 일본 정부가 정말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정부는 사실 국제적인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국 내 정치 때문에 일본의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여론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민단체나 후쿠시마 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여론에 힘을 보태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정부 간의 일일지언정 어떻게 보면은 시민 단체끼리의 그 국가를 넘어서는 연대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요새처럼 글로벌라이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에서는 글쎄 한국 우리 네트워크 상실경 님처럼 이렇게 최경숙 간사님처럼 이렇게 시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일본의 시민 활동하는 분들하고 또 연대를 해서 좀 더 그런 활동도 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만 해도 중국과 굉장히 공조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대만이나 중국이나 그 오염수가 벌어졌을 경우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연대를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연대가 힘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몰랐던 이슈인데 오늘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해를 해야 될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최경숙 간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글로벌 이슈를 각국 지구촌 대표단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먼저 지구촌 회담의 안방마님이십니다. 러시아 대표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일본 대표 백희 씨 그리고 저희가 자주 모시는 중국 대표 리시양 씨가 개인 사정으로 지금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독일을 대표해서 지구촌 소식 전해줄 분 모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독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독다니엘. 독일 대표 다니엘 린데만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TBS FM 검색하시면은 다니엘 린데만 씨 잘생긴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유명 셀럽이죠. 셀럽 우리 다니엘 씨는. 그러니까요. 연예인. 요즘 바쁘시다고요. 아니요, 많이 한가해요. 한가해요? 프로들이 지금 전부 다 끝나가지고 그냥 한가하게 그냥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음원 냈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첼리스트 이미영 씨하고 같이 디지털 미니 앨범 하나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싱글 하나 더 1월 달에 나오는데 어떤 건데요? 노래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고요. 저는 피아노 작곡하는데 이제 다른 악기들하고 같이 이제 합조하면서 저는 연주랑 작곡하고 또 이제 다른 악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니 다니엘 씨가 피아노 잘 치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다른 프로에 나왔고 피아노 진짜 멋있게 치는 걸 봤는데 작곡도 했어요.
근데 많이 부족해요. 저는 사실 그냥 감으로만 하는데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하니까. 약간 클래식 그쪽으로 작곡하는 거예요? 클래식이라기보다 사실 뉴에이지이기도 하고 이번 이제 싱글곡은 조금 더 컨템포러리 재즈 느낌인데. 와,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지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공연도 하실 거예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요? 할 것 같은데. 해라. 하게 되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멋있을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대단하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KBS 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왠지 뭐 독일, 러시아 관통한 주제가 뭐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저는 하나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 그거는 또 민감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지금 프랑스가 연금 개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자기 것까지 포기하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프랑스 파업 기사 다들 보셨죠? 네. 뭐 독일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 그냥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이제 떴는데 주로 이제 그런 제목이 많이 달려 있어요. 뭐 파리 기차역 조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차 쪽에서 공사들이 많이 파업 중이고 하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원래 사일런트 나이트라고 하는데 전혀 사일런트하지 않은 매우 시끄러운 밤이었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보도 많이 하나요? 저희가 봤던 거는 이거 국립 발레단 파리 국립 발레단에서 이제 시위하는 거를 위주로 조금 많이 했고 저희도 연금 개혁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푸틴 대통령 인기 좀 떨어졌다면서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뭐 떨어져도 뭐 사실 대책이 없어서 떨어져도 뭐 그렇죠. 네. 그럼요. 근데 이 연금이 사실은 이제 OECD 국가들이 발전을 많이 했지만은 다들 좀 고령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네. 이미 뭐 고령 사회인 곳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혁을 해야 되고 또 평균 수명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해서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이 문제가 있어요. 도사리고 맞습니다. 있고 독일이 사실은 세계 최초로 이 연금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한 국가죠.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 총리인데요. 어토 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인데 이제 130년 전에 거의 그 연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죠. 그래서 4대 보험 제도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1871년에 통일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후인 그 1891년부터 이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뭐 의료보험, 상해보험, 그다음에 실업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개념이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 전에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그럼 비스마르크가 굉장히 사회 민주주의 쪽인 성향을 가졌냐? 전혀 아니고 그쵸. 반사회주의법을 제창한 사람이고 사회주의자들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맞습니다. 노동조합 아주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조에서 반항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일종의 당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걸 다 해준 거고. 맞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제 독일을 통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통일된 독일을 위해서 어떤 국가주의적인 애국심 이런 걸 고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준다. 연금도 준다. 너를 보장해 준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맞습니다. 툴로 작용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사실 많이 통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바바리아 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오히려 프랑스랑 손잡고 이제 독일하고 전쟁했는데도 져서 이제 결국 도입되는데 그래서 많이들 반대했었죠. 다니엘은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저는 그쪽은 아니고요. 저는 켈른 근처예요. 켈른 쪽이군요.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지역마다. 맞아요. 정말 많이 다르고. 성격들이 다르고. 그리고 소시지하고 맥주도 독일 통일적으로 다 먹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맥주. 되게 다양한 음식 문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연금 얘기를 시작한 게 에바 씨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는데 다니엘 씨가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 오빠가 되게 저 오빠가 되게 다재다능해요. 여기도 막 피아노도 치고 오빠 동생 사이였군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한국의 연금 제도의 다른 점 비교하면서 쓰셨는데 저도 그 칼럼 옛날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모든 근로자들은 연금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시절 그 임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이제 받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독일의 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 그리고 기업 연금, 개인 연금 보통 이런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공적 연금은 제일 많아요. 보통 한 88% 정도 이제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독일은 최초의 공적 연금은 이제 1889년에 도입된 노동자 연금 제도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1911년에는
직원 연금 제도도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는. 그렇군요. 러시아는 어때요? 저희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연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본인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연금 수령 연령이 돼야지 이제 점점 뭐 계산하고 내가 이 정도를 받게 되겠구나 이러면서 막 서류 같은 거 준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연금 개혁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남성이 60세 그리고 여성이 55세 때 이제 연금을 받는 연령이었는데 55세.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남성 65세 그리고 여성을 63세로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플러스 5살, 여성은 플러스 8살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도 여성들은 왜 8살이고 남성들은 왜 5살이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시위도 있었고 그 프랑스처럼 이제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푸틴 야당 지도자를 전격 체포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1000여 명이 이제 구금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년 내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고. 그 얼마인데요? 최저 수준이? 지금 그러니까 원래 70%인가 80%까지 간 걸 봤어요. 네, 근데 지금 한 50인가 40%대로 많이 내려가긴 했네요. 푸틴 대통령 치고는. 그 정도면은 완전 이제 폭락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거의 90%가 개혁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했죠. 개혁 푸틴 대통령이니까 뭐 했겠죠. 이 푸틴 대통령이 이 개혁을 할 때 이 연령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러시아가 좀 평균 수명이 이게 짧아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짧은데 그 짧은 거에서 조금 늘어났다고. 이제 수령 연령 올려보자. 짧은 거에서 조금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그 알코올, 맞아요. 술을 좀 못 마시게 하는 약간 알코올 중독 그런 거 있어. 그래갖고서는 수명이 좀 늘어났다고. 그거 먹혔어요? 그 법이? 약간 어떤 거요? 그 법이 금주법? 금주법이. 아까 금주법까지는 아닌데 일단 10시 이후에 그걸 판매가 안 되고 술 판매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규제를 했죠. 텔레비전 광고나 그런 것도 거의 이제 술 관련된 게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건강한 생활이 조금 생활화되고 있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담배 많이 안 피고 술 많이 안 마시게 돼서 조금 늘어났거든요. 수명이 아주 살짝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남성 66세, 여성 77세였는데 이제 지금은 남성이 한 72세인가? 아무튼 그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죽은 다음에 연금 받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무덤에서 막 받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독일도 근데 2007년도에 그 연금 수령 연령 이걸 좀 높였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니까 그랬겠죠. 네네네. 그건 이제 65세에서 67세로 올렸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반대했었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보편화 시키기는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예를 들면 조금 그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기까지 일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되게 많은 반대 있었는데 근데 또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독일의 그 연방 은행이 있거든요. 분데스방크라고 그쪽에서 심지어 지금 69세나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지금 제안한 거예요. 독일 평균 수명이 꽤 높은가 봐요? 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게 일해서 앉아서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죠. 뭐 기민당에서 그런 거 조금 지지하는 입장이고, 기독교민주당. 네네. 그 다음에 사회당에서는 좀 많이 반대하는 그런 주세인데. 사회당도 거의 망하지 않았나요, 독일? 그렇죠. 약간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회당 같이 좀 망한.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좀 70세는 그러니까 물론 고령화 사회 그런 거는 좀 고려해야 되지만 70세 그거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기 퇴직 많이 해요. 좀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 좀 포기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70세까지. 그렇군요. 근데 독일의 한 연금 전문가 그런 말을 했대요. 연금 개혁이 코끼리를 옮기는 일이다. 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노후가 담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으니까는 지금 뭐 개정을 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근데 독일 같은 경우 매년 연금이 인상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봤던 놀랬어요. 기사는 다 같이 놀랐어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저도 옛날에 봤던 기사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저 같은 30대 세대는 아마 더 이상 그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이 나버려서 네, 고령화 너무 심해지니까. 그래서 맞아요.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게 2033년까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2020년 7월 1일부터 네. 지금 서독 지역에서는 3.5% 그리고 옛날 동독 지역에서는 3.9%로 상승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좋다. 세금도 이제 좀 그분들은 좀 세금 이제 내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높은 그런 연금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9,000유로 이상 받으면 세금 내야 돼요. 연금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연금에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은데. 뺏고 이게 있어. 무슨 조산모사야. 그러니까 조산모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조산모사야. 에바 씨 주남 안 하잖아. 그죠? 저 모르는 단어.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 이제 많은 세금 안 내는데 근데 그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은 2010년보다 거의 세금 5배 이상 낸대요. 옛날에 거의 안 냈는데 지금 세금 그만큼 5배면 상승했다는 너무 많이 얘기가 내는 것 있어요. 같은데요? 내가 걱정이 되지. 그럼 단일은 나중에 막 10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일 안 가려고요. 어떻게? 독일 안 가려고. 어차피 여기서 세금 내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지. 그런 또 빅픽처가 있는 줄도 몰랐네. 괜히 피아노를 배운 게 아니에요. 나름 전문직이라고. 걱정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뭐 독일도 지금 젊은 세대 숫자가 훨씬 적잖아요. 맞습니다. 노령화 돼갖고. 맞아요. 근데 기금도 별로 없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뭐 젊은 세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 특히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한국도 굉장히 걱정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독일을 그래서 좀 보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나 궁금한데요. 독일은 약간 대한민국한테 약간 여러 면에서 항상 하나의 어떤 모범 국가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꼭 그래야 아니에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꼭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독일 우리도 안 돌아가려고. 아니야, 진짜 잘못하고 썰을 묻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네, 왜냐하면 미화된 이미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따라갈 필요는 없고 저희도 잘못하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독일 자유민주당에서 FDP라는 당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쪽에서 어떤 의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연금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연령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개개인마다 본인이 언제 퇴직하겠다는 그 의지를 고려해서 사실 측정해야 된다는 그런 개인 얘기 나왔어요. 맞춤형으로? 네, 개인 맞춤형. 왜냐하면 그거는 직종마다 다 다르고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뭐 예를 들면 은행원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너무 그거 다 고려하다 그러니까 보면 관리가 프랑스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진 않아요. 그건 이제 약간 발레리나들 나오고 이상적인 막 얘기인데. 발레리나? 국립 발레다. 국립 시위 발레다. 나오고 이제. 그렇구나. 러시아 어때요? 뭐 이번에 연금 개혁 푸틴 대통령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양보를 한 셈인데 이것도 계속 어느 나라든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보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63세에서 60세로 좀 앞당긴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뭐 2028년부터 이게 이제 인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4세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55세 때 받아야 되는 거를 60세로 이렇게 팍 올려버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텐데 인생에서. 계획이 완전 이제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금을 받으려면 뭐 최소 경력 15년에다가 연금 지수 같은 게 있어요. 연금 점수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30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그 30점을 받으려면 30년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정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 기준을 맞추기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연금 연령까지 더 늘려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완전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아마도 연금 개혁이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이제 이거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안 일어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회상으로 옛날에 푸틴 대통령이 했던 말이 또 떠오르는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연금 개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네, 말 바꾸기를 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태도가 다르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뭔가 새로 그러니까 뭐 인구 구조가 변해가면은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든 인구 뭐 전력 때문에 또 없겠죠. 저희가 저희도 많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모두가 사실은 공유하는 문제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나 이제 맞습니다. 경제 구조들이 비슷해져 가니까 맞습니다. 뭐. 참 고령화가 됐다고 하기도 러시아는 진짜 애매한데 수명 때문에 네 오늘 특별히 또 다니엘 린데만 씨 모셔봤는데 음원 발매 언제예요? 개인 싱글은 1월 10일 아마 1월 10일쯤 네, 콜라보레이션. 네, 맞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아니고요. 그냥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이번에 했었고. 이번에 한 것이고 개인 싱글은 1월 10일 발매가 나온다. 대박 치시기를 바라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연하시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럼요. 표 사갖고 갈게요. 재밌겠다. 아닙니다. 그냥 오세요. 그냥 가도 돼요? 네, 그냥 가자. 좋아요. 녹음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금에 대해서 러시아의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그리고 독일인 반송인이죠. 다니엘 린데만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젠가 이 곡을 틀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노라 존스 Don't Know Why입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은이었습니다.